한국 종로구에 위치한 어느 한식당. 벨기에에서 온 여성이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성을 한눈에 알아본 이 식당 주인인 한국인 남성은 버선발로 달려나가 벨기에 여성과 포옹을 하며 인사를 나누는데요. 이제는 살만하냐는 한국인 남성의 질문에 벨기에 여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태어나 20살 중반이 넘을 때쯤 중국으로 가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아이리스라고 합니다. 20대 벨기에 여자가 혼자 중국에 와서 산다고 하면 모두가 한결같이 놀라는 반응이에요. 왜 하필이면 중국에 와서 살아요? 라는 질문을 받으며 지내왔죠. 저는 중국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얻게 된 막대한 빚으로 인해 중국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중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살았던 벨기에에서 제 친구 중에는 중국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로 인해 저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이고 또한 공산품을 비롯한 여러 생필품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파는 나라라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제가 쓰고 있는 물건들도 중국에서 만든 게 많았어요. 그렇게 말을 해준 중국인 친구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지금은 물론 한국의 문화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벨기에에서 살고 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의 김치, 삼계탕, 한복 등 여러 한국의 문화가 모두 중국의 것인 줄로만 알았어요. 바로 제 대학 동창이었던 중국인 친구 때문이었죠. 그 당시에는 저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주변에 한국인 친구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막연히 중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라고만 생각을 했고 나중에 꼭 한 번은 중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빠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중국에 다녀오신 적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중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아빠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국에 방문을 했고 나름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벨기에에 돌아오자마자 천안문 사태는 일어났고 인터넷이 없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TV 뉴스와 신문 등으로 중국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위험에 처할 뻔했지만 아빠는 운이 좋게도 무사히 벨기에로 돌아왔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사건은 무려 30여 년도 더 된 사건이고 지금 중국은 나름 세계에서도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로 알고 있었기에 저는 중국 여행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저희 대학 시절 중국인 친구의 영향이 있기도 했어요. 만약 중국이 가난하거나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학을 가거나 여행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결국 저는 대학을 마치자마자 중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토록 꿈꾸던 중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곳은 중국의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규모는 큰 도시였어요. 이제 막 대학을 마친 저는 당연히 여행 자금이 많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으로 약 3개월 정도의 월세 비용만 가지고 중국에 입국하게 되었죠. 중국에 도착한 저는 집을 계약하러 계약금을 제 가방에 넣어서 제가 살아야 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남성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저에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더니 그대로 버스에서 내리더군요. 중국어가 서툴렀던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당황한 저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제가 계약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월세집에 도착한 후 저는 혹시 몰라서 계약금을 다시 한번 세려고 돈 봉투를 꺼내려고 했었는데요. 가방의 아래쪽이 찢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물론 돈 봉투도 보이지 않았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아까 버스에서 내릴 때 저와 부딪힌 중국인 남자가 떠올랐어요. 그 남자는 제 앞에 있었고 만약 그 남자가 제 돈 봉투를 훔쳐갔다면 제가 봤을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그 상황을 떠올려 봤습니다. 출입문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생각이 났어요. 저와 부딪힌 남자가 시끄럽게 하면서 제 정신을 빼앗는 사이 출입문 옆에 앉은 남자가 제 가방을 찢고 돈 봉투와 지갑을 가져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했어요. 부탁이니 한 달치 월세만 일단 주고 계약금은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냐고요. 의외로 그 집주인은 흔쾌히 수락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대출 업체가 있는데 소액이면 거기서 빌리는 게 어떻겠냐고요.
물론 이자도 싸다고 하면서요. 저는 당장 지낼 곳에 보증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성적인 판단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의 소개로 만난 대부업체는 저에게 친절히 대해줬어요. 이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요. 하지만 중국어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말도 안 되는 추가 이자를 명시했고, 나중에 이것은 제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보증금과 생활비로 쓰려고 약 3만 위엔을 빌리게 되었어요. 그 정도는 아르바이트 몇 달이면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죠. 몇 달 동안 밤낮도 없이 저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지만 중국은 임금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낮았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중간에 영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서 망정이지, 만약 일반적인 중국의 직업으로 저 돈을 모으려고 했다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이자를 포함한 상환 금액은 30만 위엔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10배가 늘어난 금액이죠. 말도 안 되는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3개월이 지날 때쯤부터 저에게 독촉 전화를 해오기 시작했는데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최대한 빨리 벌어서 갚는 수밖에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했고 한국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낸 동네에 유일하게 있던 한국 식당이었죠. 한국인 사장님은 너무나 인상이 좋으셨어요. 항상 제가 잘 못 먹고 다닐까봐 일을 시작하기 전과 일이 끝나고 나서 모두 식사를 대접해 주셨죠. 이상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서 왔는데 중국인들 때문에 힘들고, 오히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온 한국인 덕분에 힘든 제 마음이 힐링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갚으려고 아르바이트를 3개나 뛰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러 중국으로 온 건지 중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려고 온 건지 구분이 안 가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중국은 늦은 오후부터 길을 다니는 것조차도 무서웠습니다. 제가 중국인과는 다른 유럽에서 온 사람이기에 외모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눈에 띄는 건 사실이에요. 그랬기에 집으로 가는 길에도 중국인들은 저를 뒤에서 따라오곤 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제 뒤를 쫓아오는지는 몰랐지만 분명한 건 생명의 위기를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중국 은행 계좌가 없었기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을 제가 살고 있던 집안에 잘 숨겨두었습니다. 싱크대 안에 깊숙한 곳에, 제가 아니면 그 누구도 모를 만한 장소였어요. 말도 안 되는 빚이지만 저는 최대한 모으는 대로 모으고 나서 사정을 봐달라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원금은 이미 다 모아둔 상태였고 제가 가진 모든 돈을 가지고 저는 대부업체를 찾아가기 위해 연락을 했는데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대부업체 쪽에서는 원금만 가져와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마침 휴가인 날이 있어서 그날 빚을 갚으러 갈 계획을 세웠는데요. 대부업체를 찾아가기 전날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마치 도둑이 왔다가 간 느낌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싱크대 쪽으로 향했고 아수라장이 된 주방을 보며 아연실색을 하게 되었어요. 싱크대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도둑이더라도 제가 돈을 싱크대 안에 숨겨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속상하고 화난 마음에 그만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대로는 벨기에로 돌아갈 비행기표조차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었는데요. 한참을 울면서 앉아있다가 저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일어나서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떻게 그 돈의 위치를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살펴봤고 저는 거실 한쪽 벽 모퉁이에서 반짝거리는 무언가를 보게 되었는데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그것의 정체는 카메라 렌즈였습니다. 조심스레 렌즈를 잡아당기니까 초소형 카메라로 의심되는 물건이 벽 속에서 딸려 나왔고 저는 카메라 렌즈를 저도 모르게 밟아 부숴버렸는데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분노에 사로잡혔고 당장 그 카메라를 가지고 근처 중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중국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주니까 집에 돌아가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란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이것만으로는 증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하고 또한 CCTV를 샅샅이 뒤져봐야 범인을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만 했습니다. 당장 내일 빚을 갚기로 약속한 날이었는데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어쩔 수 없이 저는 대부업체에 연락을 해서 사정을 설명했고 대부업체 측에서는 그러더군요.
원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조금 받으려고 했었지만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약속대로 30만 위엔 모두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며칠의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저 피폐해진 몸과 정신으로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가게 영업을 마무리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국인 남성 3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의자를 걷어차면서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빚쟁이들이라는 것을요. 그 중국인들은 제가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입금이 안 됐다며 겁을 주면서 갚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이미 원금은 다 내고도 남은 상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대출 이자를 내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었죠. 저는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가게에서만큼은 소란을 피우지 말아달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기들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방에 있던 한국인 사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행패냐고 하면서요. 빚쟁이 중국인들은 오히려 고함을 치며 제가 대출금을 안 갚고 있다고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한국인 사장님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그 중국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빚이 얼마인가요? 내가 갚아줄게요. 그러니까 아이리스를 그만 괴롭히세요. 그리고 다시는 여기 식당과 아이리스에게 찾아오지 마세요. 중국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마도 그 빚쟁이 중국인들은 대출금 이자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를 괴롭히는 걸 더 즐겨했던 것 같았어요. 한국인 사장님이 대신하여 제 빚을 갚아준다고 하니 표정이 좋지 않았죠. 일반적이라면 누구든 자신들에게 빚을 갚아준다고 하면 좋아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어쨌든 한바탕 소란이 끝이 나고 사장님은 저에게 그동안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버스에서 보증금을 소매치기 당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의 소개로 대출을 받았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 동네에 한둘이 아니라고요. 전형적인 사채 조직의 수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처럼 외국이나 타지에서 온 사람들을 상대로 최근 몇 년 전부터 성행하는 수법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저는 원금을 모두 납부를 했고 이자를 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다음 날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을 찾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 주인을 상대로 합의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석 달치 월세와 연체료 이자에서 30%만 납부를 해줄 테니 그것으로 마무리 짓자고요. 알고 보니 제가 돈을 빌린 대출 업체의 대표는 집주인이었던 것이었죠.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고 나자 저는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 했습니다. 제가 싱크대 안에 모아둔 돈을 훔쳐간 범인이 아마 중국인 집주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던 집주인이었기에 바깥의 CCTV에도 잡히지가 않았던 것이었겠죠. 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저는 그 후로도 아무 대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한국인 사장님의 임기응변으로 저는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당분간은 한식당 안에 있는 작은 방에서 지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중국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본인도 올해까지만 영업을 하고 한국으로 떠난다고 하시면서요. 사장님의 그런 속내를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물론 저를 구해주신 한국인 사장님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저는 이렇게 아무런 정보도 지식도 없이 무턱대고 중국을 믿고 와버린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어요. 저는 한식당에서 일을 하는 동안 최대한 열심히 근무를 하고 벨기에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소란이 있은 후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벨기에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한국인 사장님과는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사장님 역시 지금은 가게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시 한번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사장님께서는 한국에서 다른 식당을 오픈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스트레스 없이 장사하고 싶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부탁을 했습니다.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려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일을 잘 도와주는 직원이 필요할 텐데 제가 가서 도와드리는 게 어떻겠냐고요. 사장님은 물론 거절을 하셨죠. 제 나이가 아직은 어린데 식당에서 힘든 일을 하기 위해 머나먼 한국 땅까지 와서 일을 한다는 건 어렵지 않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벨기에에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중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나라였는데요. 한국은 중국과 그 분위기가 180도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딜 가도 그 누구를 만나도 신경질적이며 위험한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한국인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부드러운 게 한국 사람이었고 밤이며 낮이며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일 역시 한국에서는 안심이 될 정도였어요. 한국에 와서 하루하루가 신선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한 외국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국민성이야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선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인들처럼 아나무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은 실제로 한국에 다녀온 외국인들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으로의 수많은 후기로 가득 찬 외국인들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예전처럼 중국인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건 이제는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사장님의 새로운 가게 오픈일에 맞춰서 조만간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이에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게 말이죠. 오늘은 벨기에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아이리스님의 이야기를 보셨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지만 한국인 사장님의 도움으로 벗어나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의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